안녕하십니까, 웃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미사일 위기와 오레슈니크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오레슈니크 얘기에 앞서 에이테크럼스 공격부터 얘기해보면, 러시아 국방부는 2024년 11월 23일과 25일에 각각 우크라이나가 쏜 에이테크럼스 공격의 목표, 에이테크럼스의 버전, 그리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BBC 기사를 보고 계시는데요. BBC 기사에서 에이테크럼스 부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웃자가 다른 뉴스 스푸트니크 기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푸트니크 기사에는 러시아 국방부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지역 에이테크럼스 공격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라는 제목인데요. 내용 중에 보시면 11월 23일, 2024년 11월 23일 우크라이나군은 S-400 대공 미사일 4단, 스푸트니크에서는 4단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대대급 포대입니다. 대대급이라고 하면 발사대 8개와 요격 미사일 32기, 그리고 레이더, 그리고 이동식 지휘 차량 해서 구성되는데요. 이게 대대급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에이테크럼스 5발을 발사해서 그 중에 미사일 3발이 요격되고 2발은 목표에 명중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스푸트니크 기사에서는 별도로 부상자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복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월 25일 우크라이나 군이 또 한 번 더 에이테크럼스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보스토치니아 비행장을 공격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칼리노 공군기지지요. 여기를 목표로 해서 발사했는데 발사된 에이테크럼스 8발 중 한 발을 뺀 7발이 다 격추가 되고 요격이 되고 나머지 한 발만 목표에 도달해서 2명의 군인이 떨어지는 로켓 파편으로 인해 경상을 입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2024년 11월 23일과 25일에 걸쳐 벌어진 우크라이나군의 에이테크럼스 공격은 총 13기, 13발의 에이테크럼스가 사용되었지만 10기, 10발이 요격되고 3기, 3발만 목표에 떨어졌으며 러시아군의 손실은 레이더 시스템 손상과 여러 명의 부상이었습니다. 참고로 웃자처럼 우크라이나전을 계속 보고 있던 사람들의 예상대로 에이테크럼스의 퍼포먼스는 별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4년 11월 23일과 25일에 사용된 에이테크럼스가 1990년대 제조된 매우 오래된 베이스 모델, 기본 모델인 즉 M39 버전 최대 사정거리가 165km 밖에 안 되는 M39 버전이라는 점이 흥미로웠는데요. 이 버전의 경우 2024년 11월 현재 축소된 러시아군에 의해서 영토가 축소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쏴도 크림반도 내 중요한 목표물들, 크림반도 내 중요한 목표는 주로 남쪽 해안 지역에 있죠. 크림반도 내 중요한 목표물들을 공격하기에는 사정거리가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추정이 가능한데 기존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쏴대던 에이테크럼스 M39A1 나와있죠. 여기 사정거리 300km입니다. 그리고 M57 요것도 사정거리가 300km입니다. 이 두 개를 갖다가 기존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계속해서 쐈습니다. 쐈는데 이 두 개 M39A1과 M57 버전 두 개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쿠르스크에 대한 전술적 사용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가장 먼저 받아서 보관 중이었던 에이테크럼스 처음 모델, 기본 모델이죠. 제일 처음에 나왔던 모델, 이것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한편 21세기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영국 노동당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스톰 섀도우 150발을 보내서 앵꼬난 우크라이나의 스톰 섀도우 무기고를 보충했는데요. 기존에 알려진 재고, 영국의 스톰 섀도우 재고와 영국의 스톰 섀도우 생산 수준,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 수준으로 느려 터진 생산 속도를 감안했을 때 영국이 보낸 150발은 영국이 가진 스톰 섀도우 재고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 이렇게 웃자는 봅니다.
이런 가운데 스톰 섀도우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점은 우크라이나가 스톰 섀도우로 공격한 게 딱 한 차례는 2024년 11월 20일 뿐이라는 거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우자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선 거의 모든 곳에서 정신없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목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는 뭐든지 쇼를 해야 될 동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2024년 연말과 크리스마스 시즌이 임박했기 때문에 뭐든지 우크라이나에게는 뉴스거리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우크라이나의 뒤에 나토가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게는 스톰 섀도우 재고가 넉넉하다면 꼴랑 한 번만 공격할 이유가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우자는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에이테크스와 스톰 섀도우 사례를 통해 21세기판 쿠바 미사일 위기의 주동자 범위에 미국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통박이 나오는데요. 관련 뉴스들에서 이미 나왔듯이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제적으로 인정된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습작전을 벌여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며, 우크라이나 역시 단순한 깡패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정책 결과를 얻기 위해 나토 내 여러 파벌,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 등등 사이에서 움직인다 이거죠. 나토 내 여러 파벌을 선택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끝내주는 보안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스톰 섀도우 창고를 찾아내 파괴하고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스톰 섀도우 샤낭에는 소련 시절부터 이어진 러시아 해외 정보국 그리고 러시아 연방 보안국의 오래된 짬밥과 노련한 능력이 발휘되었다는 점이 고려되겠습니다. 하여간 2024년 11월 현재 집권당이 바뀐 영국과 프랑스 정부에는 핵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 전쟁광들이 가득하며, 이들의 경우 러시아가 또 다른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공개하더라도 계속해서 고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도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1세기판 쿠바 미사일 위기는 20세기 쿠바 미사일 위기와 달리 확전할 필요 없이 기존 게임, 즉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게임을 계속 이어가는 게 러시아에게 유리하며, 우크라이나라는 밑빠진 독에 스톰 섀도우든 에이테크스든 계속해서 물을 붓게 만드는 것이 러시아의 목표라고 우자는 봅니다. 이어서 아시아타임즈 2024년 11월 26일 러시아의 오레슈니크 미사일 공격은 나토, 미국, 우크라이나에게 중대한 경고다라는 기사를 통해서 오레슈니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하나씩 보시죠. 참고로 기계 번역이라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매우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레슈니크는 흔한 탄도미사일이 아니었으며 MIRV 그리고 MARV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극초음속 활공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MIRV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목표를 갖다가 타겟팅을 가지고 있는 재진입체라는 뜻이죠. 이 뜻이. 그러니까 뭐 다탄두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MARV는 기동 가능한 재진입 차량, 미리 말하는데 기동 가능한 재진입 탄두 뭐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레시니크에 대해서 KEDR 그리고 세더라고 부르는 다른 초음속, 극초음속 플랫폼 버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오레시니크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글라이드 차량, 활공 차량이고 활공 물체의 경우 6개의 탄도 패키지를 방출했으며 각 패키지는 6개의 자탄을 방출했다는 리포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 36개의 자탄이 드니프로 시설을 강타했다는 걸 의미한다라며 하면서 테드 포스탈 교수를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테드 포스탈 교수는,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티오도르 포스탈 교수인데, 이분의 경우 2017년 초에 북한이 ICBM 화성 시리즈를 쐈었죠. 그 당시에 북한제 화성 미사일이 미 본토까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가
업계 주류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테드 포스탈 교수입니다. 이어서 오레시니크에 대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야르스와 블라바를 포함한 기존 미사일을 조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지만 핵심 부품은 미사일에서 방출되어 목표물을 향해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개조된 아방가르드 글라이드 베이클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도 얘기하고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유즈마시 공장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많은 추측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독특한 특성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공장 인근 지역에 사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공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폭발에 따른 불은 없었지만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몇몇 집들에 금이 가고 지진 같은 게 느껴졌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폭발이 아니었다라고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유즈마시 작업장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파괴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설의 작업 부분, 작업장 지하에 있는 작업장이죠. 이게 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다. 핵전쟁에서도 견딜 수 있게 만든 건데요. 시설 지하에 있는 작업장이 먼지로 변했다라고 하면서, 먼지로 변한 게 어떻게 됐다? 오레시니크 자탄이 극초음속으로 작업장에 충돌해 단순하게 다 부셔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폭탄이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은 바로 영상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벙커 버스터다라는 소리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운동량만으로 다 파괴를 했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모클린 검 이래 돼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다모클레스의 검이죠. 이게 그 번역이 기계 번역이라는 거는 감안하셔야 되고요. 다모클레스의 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1961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핵전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발언했대 언급했던 내용 중에 다모클레스의 검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크게 회자가 되었었는데요. 이 아시아 타임즈에서 다모클레스의 검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는 젤렌스키의 머리 위에 다모클레스의 검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젤렌스키의 머리 위에 다모클레스의 검이 있다라는 비유는 젤렌스키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튼튼한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라는 경고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중대한 다른 곳,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곳이 또 중요한 얘기 되겠죠. 다른 곳의 지하 목표물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미치며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즉시 파악했을 것이 분명하다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머리에 다모클레스의 검이 씌워진 셈이다. 즉 젤렌스키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미국의 3대 핵 3대 전력 이래가지고 뉴클리어 트라이애드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아시는 거는 지상 발사형, 그리고 공중 발사형, 그리고 잠수함 발사형 해서 3개 3대 요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게. 그런데 미국의 3대 핵 전력의 육지, 대부분은 육지에 있는 사일로, 그러니까 지상 발사형이다 이 말이죠. 근데 지상 발사형의 경우 땅 밑에 깊숙이 숨어져 있는데, 오레시니크 같은 물건이 사용될 경우 충분하게 지상 사일로 밑에 땅 속에 있는 것도 충분히 파괴할 수 있다 이 말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공습이, 그러니까 오레시니크 공격이 가지는 또 다른 문제는 정확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핵탄두를 갖다가 장착하고 쏘는 ICBM의 경우 이거 정확도가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목표물로부터 150피트면 대략 45.72m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요즘 말하는 정밀 무기력 수준으로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까놓고 말씀드려가지고. 그런데 왜 이게 150피트 이내만 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도 되냐, 이 소리가 왜 나오냐면 핵폭탄이기 때문에. 대략 40에서 50m 정도 오차가 난다 하더라도 핵폭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핵폭탄은. 그런데 문제가 있겠죠. 핵폭탄의 경우 재래식 탄두, 그러니까 ICBM 같은 거, 지금 오레시니크에 만약에 핵탄두가 아니라 재래식 탄두를 사용할 경우 가성비가 매우 안 좋게 됩니다. 매우 안 좋게 되는데
오레시니크의 경우 이 아방가르드도 얘기하고 있지만 정밀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말은 계속해서 아까 좀 전에 나왔다시피 다모클레스의 검도 나오다시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ICBM이 아닌 오레시니크에 쓰는 아방가르드 탄두 같은 거, 활공체 같은 걸 써가지고 할 경우 적을 갖다가 어디에 있든지 지하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충분히 찾아서 없앨 수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예, 여기는 뭐 기사의 내용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흥미로운 점은 드니프로 공격에서 일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기술팀이 오레시니크 잔해를 갖다가 수집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원격 측정 시스템이 원격 측정 장치가 탑재된 걸로 확인됐다. 이거는 앞으로 러시아군에서 러시아가 오레시니크를 쏠 때마다 이걸 테스트하겠다 이 말이 됩니다. 그리고 방공망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요. 이 부분은 우자가 보기에는 뭐 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운동학을 이용해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를 이용해 지하 및 지상의 고도로 보호된 시설을 파괴하는 공격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라고 아예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극초음속 활공체를 사용하는 오레슈니크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으며 한 가지 실질적인 한계는 그런 무기가 매우 비싸고 상대적으로 작다, 숫자가 작다 이겁니다. 근데 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번 또 다른 거를 말씀드리죠. 자, 한번 보시죠. 현존하는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오레시니크에 대항합시다 이러면서 미국 전문가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양반이 티오도르 포스톨입니다. 이 양반이 지금 얘기했는데 아까 좀 전에 우자가 말씀드렸죠. 2017년에 북한 미사일 쐈을 때 이게 북한 미사일이 미국까지 날아오지 못한다라고 했다가 어깨 주리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다 했던 그 양반인데요. 이분의 경우 지금 말하는 거에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포스탈 교수는 지금 사드, 패트리어트, 아이언돔 그리고 뭐 이런 거 지금 서방제 지금 방공미사일의 경우 개념 컨셉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어서 오레시니크 시스템과처럼 정교한 것은 고사하고 표준 탄도 미사일조차 방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관련해서 미사일 방어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고하는 것과 달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경우 기본적으로 50% 요격률이 50%만 돼도 상당히 훌륭한 물건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기술 부분은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자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갖다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레시니크는 러시아어로 헤이즐 그러니까 개암나무를 뜻하며 오레시니크는 개암나무 꽃이 개화된 것처럼 무주맛이 공장 지하에 있는 벙커에 쏟아졌습니다. 오레슈니크가 떨어진 후 폭발이 있었냐 없었냐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수톤의 질량이 음속의 12배 즉 마하 12 정도의 속도로 충돌한다는 건 당시 떨어진 탄두가 폭발성 탄두든 아니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사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푸틴은 2024년 11월 29일 키예프에 있는 의사결정센터 디시전 메이킹 센터를 갖다가 공격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는데요. 오레시니크 생산 및 운용에 들어가는 값비싼 비용을 고려했을 때 우자가 보기에 러시아판 참수작전에 오레시니크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상 미사일 위기와 오레시니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